제발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전 죽어요. 폭설이 쏟아지던 밤, 소녀는 재벌 회장의 차 문을 열고 그대로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 열어! 당장 나와! 사채업자들이 차 문과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회장은 소녀를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물과 눈으로 얼룩진 얼굴, 겁에 질린 눈매, 떨리는 입술. 회장은 가슴을 얻어맞은 듯 숨이 막혔고 이 소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친 소녀와 그 소녀의 얼굴에서 지워지지 않는 과거를 본 재벌 회장.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이 하나씩 꺼지고 18살 윤서아는 낡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렸어요. 4시간 동안 계산대 앞에 서서 일한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흘린 음료수를 닦고 바닥을 쓸고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폐기 처리하는 일까지 마쳤어요. 점장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아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어요. 오늘 받은 일당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학교 급식비로 내야 할 돈이었죠. 서아는 천천히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이었어요. 낡은 빌라 반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 서아의 집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는 석 달 전에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었어요.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었죠. 냉장고를 열면 라면 3개와 김치 반찬통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서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집 계단 위에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 2명이 서 있었거든요. 담배 연기가 어둠 속에서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뒷걸음질을 쳤어요. 가방을 꽉 껴안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내 중 한 명이 고개를 휙 돌렸어요. 저기 있다. 서아는 몸을 돌려 있는 힘껏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지만 사내들은 계속 뒤쫓아왔습니다. 잡아. 오늘 안 잡으면 우린 끝이야.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가슴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부르르 떨렸어요. 화면에는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라며 법적 보호자를 자처했던 그 사람이었죠. 서아는 달리면서 문자를 흘끗 봤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이자는 매 시간 불어난다. 서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일 전 박선영이 차갑게 말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엄마가 날 보호자로 지정했어. 이 빚은 내 거야. 3천만 원. 일주일 안에 가져와.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서아에게는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박선영이 서아 명의로 빚을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서아는 기차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웠어요. 발이 헛디뎌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세게 부딪혔어요.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가방이 벌어지면서 교복 리본과 학생증이 하얀 눈 위로 쏟아졌어요. 알바비 봉투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그것들을 주웠어요. 뒤돌아보니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쇠파이프를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쇠파이프가 번뜩였어요. 서아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서아는 이를 악물고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서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며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얼얼하도록 세계 땅을 박차고 나갔어요. 앞쪽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번호판도 깨끗하고 차체도 반짝반짝 빛나는 비싼 차였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따라붙었거든요. 서아는 조수석 문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아는 있는 힘껏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뭐야? 왜 들어와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서아는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발요. 한 번만.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전 죽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도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백미러를 통해 뒤쪽을 봤습니다. 거친 인상의 사내들이 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쇠파이프를 든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문 열어. 애 데리고 나와. 당장. 사내들이 차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어요. 창문까지 세게 쳤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중앙 잠금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도연은 조수석의 서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파르르 떨리는 어깨, 피가 밴 무릎,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20년도 더 전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맑고 깊은 눈동자, 작고 붉은 입술, 그리고 웃을 때마다 살짝 드러나던 왼쪽 볼의 보조개까지.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이 소녀가 그 여자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술 모양이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사채업자들이 계속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어요. 도연은 정신을 차리고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잡히면 더 위험해진다. 도연은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차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급출발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놀라서 뒤로 휙 물러났습니다. 한 명은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폭설이 쏟아지는 어두운 도로 위로 검은 승용차가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눈을 닦아냈어요. 서아는 조수석에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차창 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끊임없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차 안에는 히터 소리만 웅웅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수석에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의 상처를 가리려 했지만 피는 계속 배어 나왔습니다. 젖은 교복 치마가 피부에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도연은 핸들을 꽉 쥔 채 눈 내리는 도로를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차창의 김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신고하셔도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은 신호등 앞에서 차를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서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도연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네가 더 위험해. 서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서아의 손을 봤어요. 손등에 긁힌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손가락도 추위에 얼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어요. 도연은 뒷좌석을 뒤져 구급 상자를 꺼냈습니다. 흰색 플라스틱 상자였어요. 그리고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상처 소독해.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저 익숙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익숙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다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신호가 바뀌자 다시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를 사칭해 미성년자 명의로 수천만 원의 빚을 만드는 수법인데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모를 잃은 청소년들로. 도연의 손이 라디오 쪽으로 갔습니다. 버튼을 눌러 끄려다가 멈췄어요. 힐끗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서아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그런 거니? 뉴스에서 말하는. 서아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도연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얘기해봐.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서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병원비를 많이 썼어요. 도연은 말없이 운전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눈은 도로를 향했지만 귀는 서아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전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엄마 친구분이 찾아오셨어요. 박선영이라는 분이요. 법적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학교 준비물도 사주시고 밥도 차려주시고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석 달 이후부터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도연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빚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명의로 돈을 빌렸다고. 3천만 원이라고. 일주일 안에 가져오라고. 도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3천만 원. 성인도 쉽게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하물며 18살 고등학생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른이라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용했어요. 제 도장을 훔쳐서 서류에 막 찍으셨대요. 서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붉어졌어요. 분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어요. 지금 어디 살고 있어? 반지하 원룸이요. 월세 30만 원인데 이번 달 못 냈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나가라고 했어요. 가족은? 친척은?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 안 해주셨어요. 엄마 말고는 아무도. 이모도 외국에 계셔서 연락이 안 돼요.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도연은 신호등 앞에서 다시 차를 멈췄습니다. 서아를 돌아봤어요. 서아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1년만 버티면 성인이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일도 더 열심히 하면. 서아의 목소리에는 애처롭고 가냘픈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1년? 아니, 이 아이는 내일도 위험하다. 오늘 밤도 위험하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도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들만 꽉 쥐고 있었어요. 솔직히 자신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를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 자꾸만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내 집에 있어. 서아가 깜짝 놀라 도연을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더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전 괜찮아요. 도연이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끼쳤어. 네가 내 차 문 연 순간부터. 그리고 난 괜찮아.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불빛을 내며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모두 부회장 최진우였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어 무음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조수석 아래 넣어버렸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눈을 뒤집어쓰고 하얗게 서 있었어요. 서아는 차창 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엄마 혼자 두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큰 저택들이 늘어선 동네로 들어섰어요. 가로등도 드문드문 서 있고 집들도 높은 담장과 큰 대문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망원 카메라로 이 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는 차 번호를 수첩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회장님, 저 김 비서입니다. 회장님 차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속 지켜봐. 모든 걸 빠짐없이 보고해. 남자는 전화를 끊고 차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눈 내리는 밤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이 두 사람을 몰래 쫓고 있었던 거였죠. 차가 큰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연이 리모컨을 눌러 문을 열었어요. 철문이 천천히 양쪽으로 열리며 넓은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원에는 키 큰 소나무들이 서 있었고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어요. 서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저택은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그런 집이었어요. 3층짜리 크림색 건물에 넓은 유리창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연이 먼저 내렸어요. 서아는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도연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리렴. 서아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의 가정부 이숙자였습니다. 회장님 늦으셨네요. 걱정했. 이숙자는 서아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젖은 교복을 입고 무릎에 피가 밴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아이가.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이 아이 씻을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옷도 깨끗한 걸로. 이숙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아에게 다가왔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리 오세요. 따뜻한 물로 씻어야죠. 감기 걸리겠어요. 서아는 이숙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큰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어요. 서한은 주눅이 들어 점점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서한은 더욱 주저했어요. 양말에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숙자는 아무렇지 않게 서아의 손을 잡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손님 방이에요. 욕실은 저쪽이고요. 방문을 열자 깨끗한 침대와 화장대가 보였습니다. 서아가 평생 살아온 반지하 방의 3배는 되어 보였어요. 창문도 크고 커튼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이숙자가 옷장에서 편안한 옷을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일단 씻고 나오세요. 음식도 준비할게요. 서아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숙자가 나가고 서아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습니다. 서아는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몸을 씻었어요. 무릎의 상처에 물이 닿자 따끔했지만 참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물이었어요. 반지하 방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석 달째 찬물로만 씻었거든요. 씻고 나와서 이숙자가 준비해준 옷을 입었습니다. 부드러운 면 티셔츠와 편한 바지였어요. 그런데 서아는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만큼은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은색으로 된 오래된 목걸이였어요. 펜던트는 작은 별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서아는 천천히 2층 계단을 내려왔어요. 식당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숙자가 따뜻한 죽과 나물 반찬을 준비해 놓았어요. 아가씨, 여기 앉아서 드세요. 서아는 의자에 앉았지만 수저를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한술 떠서 입에 넣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이숙자가 다정하게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편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아의 가방을 보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가방에서 물건들이 조금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때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서아와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눈 오는 날이었어요. 도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맑은 눈동자, 작은 입술, 왼쪽 볼의 보조개,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은색별 모양 목걸이. 도연은 급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년 전 겨울 사진이었어요. 눈 오는 날 한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 자신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여자의 목에는 은색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선물했던 목걸이였어요. 도연은 서아가 들고 온 사진과 자신의 오래된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은 여자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윤지영, 당신이었어. 도연은 사진첩을 더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던 작은 메모가 떨어졌어요. 18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짧은 글귀였지만 도연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도연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8년 전. 그리고 지금 서아의 나이 18살.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목걸이, 사진 속 얼굴, 닮은 눈매, 그리고 나이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유전자 검사 예약해줘. 아주 비밀로.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전화를 끊고 도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 서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황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한편 서아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큰 침대, 깨끗한 이불, 따뜻한 방.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었어요. 서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애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이 사람은 재벌이고 나는 반지하에서 라면 먹고 사는 애인데. 서아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넓은 정원과 소나무들이 달빛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나가야 해. 더 패 끼치기 전에. 내일 아침에 나가자. 서아는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이 목걸이는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거야. 너도 소중히 간직해.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은 서아의 방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문틈으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검사 결과를 봐야 해. 도연은 손을 내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긴 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순간 어디인지 헷갈렸다가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서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어요. 학교 가는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서아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 밖을 봤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어젯밤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숙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가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서아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내려갈게요. 서아는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식당에는 이미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서아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서아는 수저를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신문을 내려놓고 서아를 봤어요. 그리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는 다니고 있니? 서아가 작게 대답했어요. 다니긴 하는데 요즘은 못 가고 있어요. 학교 앞에 사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래서 알바를 더 늘렸어요. 이자라도 갚으려고. 도연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어요. 그 빚 얘기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니?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제 명의로 된 계약서예요. 도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찬찬히 읽어 내려갔어요. 이자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복리로 계산되어 있었어요. 한 달만 지나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습니다. 보호자 권한으로 대출 실행.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보호자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박선영 아주머니가 정말 잘해주셔서.
법원에서 보호자 지정도 받았대요. 그런데 석 달 전부터 갑자기 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서류를 더 살폈습니다. 날짜를 보니 서아의 도장이 찍힌 날은 석 달 전이 아니라 6개월 전이었어요. 서아가 전혀 모를 때 이미 계약이 진행된 거였습니다.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야. 범죄야.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제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된 거니까. 제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미성년자야. 법적으로 무효야. 그리고 네가 동의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회사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비밀로 해. 다른 팀원들한테도 알리지 마. 전화를 끊고 도연은 서아를 봤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 내가 해결할게.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온 거였어요. 화면을 보니 박선영이었습니다. 어디 숨었어? 내일까지 50만 원 가져와. 못 가져오면 너희 엄마 무덤 파버린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도연이 서아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런 협박을 계속 받았니? 서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문자가 와요. 전화도 수십 통씩. 도연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서아 앞에서는 애써 참았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절대 내게 손대지 못하게 할 테니까. 한편 회사에서는 부회장 최진우가 비서를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최진우가 물었어요. 회장 어제 어디 갔었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바로 안 들어가시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최진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요즘 회장님 판단이 흐려지신 것 같아. 회의도 자주 빠지시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진우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지켜봐. 회장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해. 같은 시각 도연의 저택에서는 서아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숙자가 따라오며 물었어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서아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온 서아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박선영의 문자가 또 왔어요. 도망쳤다고 끝난 줄 알아? 널 찾아낼 거야. 어디 있든. 서아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어요. 이 사람한테서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한편 도연은 서재에서 법무팀장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불법 대출 건이야. 박선영이라는 사람을 조사해줘. 조용히.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회사 자원을 쓰시면.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자원 쓰는 게 문제냐? 법무팀장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계속 회장님 동선을 물어보십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진우.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긴장이 감도는 하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조금씩 저택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너무 넓은 집, 너무 좋은 음식, 너무 편한 침대. 모든 게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이숙자가 서아의 방으로 따뜻한 우유와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쟁반에는 갓 구운 쿠키도 놓여 있었어요. 아가씨, 이거 드세요. 회장님이 일부러 사오라고 하셨어요.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전 정말 괜찮아요. 이숙자가 서아 옆에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아줌마가 다 알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요. 서아는 참았던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이숙자가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처음으로 서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한편 회사에서는 부회장 최진우가 비밀 회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커피숍 구석 자리였어요. 건너편에는 사설 탐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됐어? 탐정이 봉투를 꺼내 건넸어요. 안에는 서아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아, 18살. 고아입니다. 현재 법적 보호자는 박선영이라는 여자고요. 사체 문제로 쫓기고 있습니다. 최진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사체. 흥미롭군. 탐정이 덧붙였어요. 회장님이 그 아이를 집에 데려간 이후로 법무팀의 미성년자 불법 대출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아주 은밀하게요. 최진우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회장이 미성년자를 집에 숨기고 있다. 이거 좋은 소재인데?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진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일단 더 지켜봐. 그리고 그 박선영이라는 여자 연락처를 알아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병원 주차장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봉투를 바라보는 도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펼쳤어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결과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네. 내 딸. 도연은 결과지를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울었지만 이내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18년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도, 첫걸음을 뗀 순간도, 학교에 처음 간 날도 아무것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 내리던 날,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지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왜 갑자기? 부모님이 반대하시잖아. 난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도연은 지영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몇 달 동안 지영을 찾아다녔지만 완전히 사라진 뒤였어요. 그리고 18년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혼자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웠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도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정말 미안해.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모든 걸 짊어졌어? 도연은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폭설 속에서 떨며 차에 올라탔던 그날. 무릎에서 피를 흘리던 모습.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어린 딸. 내가 지켜줘야 했는데. 18년 동안 혼자 그렇게 힘들게. 도연은 주먹으로 핸들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아팠지만 계속 쳤어요.
분노와 슬픔과 후회가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연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야, 아직은. 서아도 혼란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최진우 같은 놈들이 이걸 알면. 도연은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이숙자가 정성껏 차린 저녁이 놓여 있었어요. 도연과 서아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서아를 볼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내 딸, 내 소중한 딸.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밥을 먹으려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내일쯤 나가려고 하는데요.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서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아가 계속 말했어요. 너무 오래 폐를 끼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 아저씨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떠난다는 말.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괜찮아. 전혀 불편하지 않아. 서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저 같은 애가 이런 집에 있는 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고였어요. 상황이 괜찮아질 때까지만 있어줘. 응. 아저씨가 다 해결할게. 그리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뭐든지 다 해줄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그 떨림을 느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가 평생 찾던 딸이야.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어줘.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부담스러웠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었어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다시 밥을 먹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긴 저녁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저녁 식사 때 본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던 그 눈빛. 자신 때문에 저런 표정을 짓는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서아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분한테 피해만 끼칠 뿐이야. 서아는 가방을 꺼내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숙자가 빨아준 깨끗한 옷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옷들마저 받은 거라 미안했어요. 결국 자신이 원래 가져온 낡은 옷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메모지에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건강하세요. 짧은 글이었지만 쓰는 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며칠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을 쓰면 더 떠나기 힘들 것 같았어요. 서아는 메모지를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한번 둘러봤어요. 큰 침대, 포근한 이불, 따뜻한 난방. 평생 처음 경험한 편안함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정말 나가야 하나?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더 있으면 더 정이 들어. 그럼 더 떠나기 힘들어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하는 발끝으로만 걸었어요. 계단을 한 칸 한 칸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삐걱 소리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서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거실을 지나며 식탁을 봤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었던 그 자리. 아저씨가 밥을 더 먹으라고 권했던 그 순간들. 눈물이 또 났어요.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 멈칫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했던 소파, 환한 조명. 며칠 동안 머물렀던 이 집이 너무나 그리울 것 같았어요. 서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행복하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어요.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날까봐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추운 새벽 거리를 혼자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간표를 봤어요. 첫 차는 1시간 뒤에 온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서하는 벤치에 앉아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추워서 몸이 떨렸지만 슬퍼서 더 떨렸습니다. 그 시각 이숙자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물을 끓이고 밥솥 뚜껑을 열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서하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화장실 가는 소리, 방문 여는 소리. 그런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숙자는 불안한 마음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하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노크했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숙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리된 이불, 깨끗한 책상, 그리고 침대 위 작은 메모지 한 장. 이숙자는 메모지를 집어 읽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아가씨가. 이숙자는 메모지를 들고 급히 도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회장님, 회장님, 큰일 났어요. 도연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이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나가셨어요. 메모만 남기고. 혼자.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이숙자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받아 읽었어요.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신세 감사합니다. 제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짧은 글귀가 가슴을 찔렀어요. 안 돼. 안 돼. 또 놓칠 순 없어. 도연은 급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셔츠 단추를 잠그기도 힘들었어요. 2번이나 단추 구멍을 잘못 끼웠습니다. 차 열쇠를 집어들며 이숙자에게 말했어요. 기차역으로 갈게요. 분명 거기 있을 거예요. 도연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차로 달려갔어요. 시동을 걸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엑셀을 힘껏 밟았어요. 제발.
제발 아직 거기 있어줘. 내 딸을. 18년 만에 찾은 내 딸을 또 잃을 순 없어. 절대로. 도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새벽 도로는 한산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주변을 확인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평소에 도연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어요.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번쩍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연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18년 동안 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몰랐어. 이제야 찾았는데 또 놓치면 안 돼, 절대 안 돼. 기차역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주차장에 차를 급하게 세웠어요. 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고 대합실로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달릴 수도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합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도연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서아를 찾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디 있어? 서아야. 제발. 제발 여기 있어줘. 그리고 구석 벤치에서 작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아야.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서아에게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서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 아저씨. 도연이 서아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서아의 팔을 꽉 잡았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잡았어요. 왜 말도 없이. 나간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서요. 아저씨는 저 같은 애 때문에 피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도연은 서아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서아야. 나는. 도연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18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하지만 해야 하는 말이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너를 18년 동안 찾고 있었어. 서아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엄마, 윤지영. 내가 20년 전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야. 결혼까지 약속했어.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헤어졌어. 서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18년이 지났어. 너희 엄마가 임신한 줄 전혀 몰랐어. 그리고 너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확인했어. 내 친딸이야.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말해줬을 텐데. 도연이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 친자 확률 99.99%. 서아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글자를 읽어 내려갔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도연이 서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 엄마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어.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18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새벽 기차역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은 서아를 꽉 안아주었어요. 서아도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긴 울음이 계속됐어요. 내가 찾았어. 내 딸을. 18년 만에.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새벽 기차역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긴 울음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쁘게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서둘러 계단을 오르고 누군가는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았어요. 도연이 먼저 일어나 서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습니다. 도연이 서아의 팔을 받쳐주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차로 걸어가는 동안 서아는 계속 도연을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옆모습을 보고 걸음걸이를 보고 손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빠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도연이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앞으로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니, 불러줬으면 좋겠어. 서아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어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도연이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가끔 도연이 서아를 힐끗 쳐다봤고 서아도 도연을 몰래 쳐다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숙자가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서아를 보는 순간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연이 이숙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숙자 씨, 알려드릴 게 있어요. 서아는 제 딸입니다. 이숙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아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숙자는 정성껏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 여러 반찬이 놓였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도연과 서아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서아의 밥그릇에 국을 떠서 놓아주었어요.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며칠 만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밀린 회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서아는 집에 남았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사에 도착한 도연은 곧장 임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부회장 최진우를 비롯한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최진우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회의에 자주 불참하시더니 개인적인 일로 회사 자금을 쓰셨다는 보고가 있던데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들고 황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연이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였어요.
메인 화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미성년자 여학생과 동거 의혹.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읽었어요.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악의로 가득했어요.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모 대기업 회장이 최근 신원불명의 여고생을 자택에 들였다. 해당 여학생은 사체 문제로 쫓기던 중이었으며 도연은 주먹으로 책상을 쿵 쳤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졌어요. 최진우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아는 집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켠 휴대폰에는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친구가 보낸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기사를 읽는 서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기사가 떠 있었어요.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를 겨우 찾았는데 또 짐이 되는 거야. 서아는 무릎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숙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방으로 왔지만 서아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손에 힘이 없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숙자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2층으로 올라가 서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제발, 그냥 가세요. 전 아빠한테 짐이에요. 도연은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숙자가 문을 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도연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지영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윤서진입니다. 서아 이모예요. 언니, 동생입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가 묵직해 보였습니다. 서진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디오 테이프 여러 개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언니가 혹시 서아가 위험에 처하면 이걸 쓰라고 했어요. 박선영과 부회장의 연결고리, 불법 대출 조직의 내부 영상,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선영이 사채업자들과 돈을 나누는 사진, 최진우와 통화하는 녹취록, 서아의 도장을 위조하는 영상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를 꽉 깨물었어요. 반격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도연은 거실 탁자 위에 펼쳐진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5개,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녹음기, 그리고 사진과 서류 뭉치. 손으로 만져보니 묵직했어요. 모든 게 박선영과 최진우의 범죄를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서진이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서아를 임신했을 때부터 모든 걸 기록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의심했대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영이 얼마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는지 실감이 났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도 꺼냈어요. 갈색 가죽 표지가 낡아서 해졌습니다. 지영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아의 성장 일기였습니다. 첫걸음을 뗀 날
처음 학교에 간 날, 상을 받은 날. 18년의 시간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서하, 오늘 첫걸음을 뗐다. 도연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2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가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온 거였어요. 계단 난간 너머로 아래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와 낯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서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난간을 꽉 잡고 한 칸씩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순간 서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모.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하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달려가서 서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서하도 이모를 꼭 껴안았어요. 서하야. 우리 서하. 얼마만이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3년 전이었어요. 외국으로 발령 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서하는 겨우 중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훌쩍 커서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모. 정말 이모 맞아요?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된 줄. 서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서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외국에서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못했지. 그런데 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정말. 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서하도 이모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 후 서진이 서하를 놓아주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모가 왔으니까. 그리고 아빠도 찾았잖아. 서하가 도연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도연은 신뢰하는 변호사와 홍보 담당 직원 2명을 급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공개합니다.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진을 보고 비디오 테이프 내용을 확인하고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한참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거들이었어요. 홍보 담당자가 노트북을 펴고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서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기자회견에 나가야 하나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어요. 아니, 넌 나가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설명할게. 넌 카메라 앞에 설 필요 없어. 서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무서웠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도연의 회사 법무팀은 검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두꺼운 파일 3권 분량이었습니다. 동시에 주요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를 발송했습니다. 방송국 뉴스 데스크, 신문사 사회부, 인터넷 매체까지 모든 곳에 자료가 전달됐어요. 오전 8시 박선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선영이 부스스한 머리로 문을 열었어요. 경찰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미성년자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향했어요. 같은 시각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최진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여유롭게 걸어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차갑게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류 뭉치를 최진우 앞 탁자에 던졌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서류가 펼쳐졌어요. 최진우와 박선영의 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언론 조작을 지시한 이메일.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최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불법 사채 조직과 결탁했으며 언론을 조작해 회장을 실각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배임과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최진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최진우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최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끌려나가듯 회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의 회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방송 카메라만 10대가 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도연이 단상에 섰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윤서아는 제 친딸입니다. 18년 전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제 친딸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기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연은 대형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띄웠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명확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박선영과 최진우의 범죄 증거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불법 대출 계약서, 돈거래 사진, 통화 녹음 파일.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됐어요. 제 딸은 범죄 조직의 피해자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하려 했지만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아침에 나왔던 악의적인 기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언론의 프레임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서아는 집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왔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아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처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아를 꽉 안아주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서아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호칭인지 몰랐어요. 아빠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 아빠야. 이제 아빠가 다 지켜줄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도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숙자도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박선영을 정식 기소했어요. 사기, 문서 위조, 미성년자 학대 혐의였습니다. 박선영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최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아 명의로 된 모든 사채 계약이 무효 처리됐어요.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강압에 의해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3천만 원의 빚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서아는 법원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옆에는 도현과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년 넘게 짓눌렀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도현이 서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그날 오후 도현과 서아는 구청에 갔습니다.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서아는 법적으로도 강도현의 딸이 됐어요. 이름은 강서아로 바뀌었습니다. 서아는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어요. 강서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버지란에 강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아는 그 카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바뀌었네요. 도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내 이름이야. 이제야 찾은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밖에는 봄 햇살이 내리쫓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였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한 달 넘게 못 나갔던 학교였어요. 교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초췌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연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학교 가는 거 괜찮겠어?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무섭지 않아요. 사채업자들도 다 잡혔잖아요. 도연은 운전기사에게 서아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서아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도연이 괜찮다고 해서 받아들였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서아가 내리자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걱정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뉴스 봤어. 정말 재벌 딸이었어? 서아는 친구들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워했지만 곧 축하해줬어요. 서아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교실로 걸어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서아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 산소에 가볼 수 있을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서진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세 사람은 엄마의 산소가 있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 윤지영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도연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도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서아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찾았어.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나도 이제 아빠가 생겼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가장 바랐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서아가 아빠를 만나는 것. 도연이 백미러로 뒷좌석에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숙자가 정성껏 차린 식탁이었어요. 따뜻한 국과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도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변호사?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 편에 서는 변호사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견했어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쓰고 싶다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가 끝까지 응원할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서아는 자기 방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펼친 교과서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집중이 잘 됐습니다. 더 이상 빚 걱정도 사채업자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거 마셔. 서아가 우유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도연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서아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도연도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폭설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따뜻한 봄날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지켜줄 아버지가 있었고 돌아갈 집이 있었으니까요. 서아는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폭설이 내렸던 그날로부터 6년이 지났어요. 계절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24살이 된 서아는 로스쿨 1학년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올해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대학교 법률 상담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무료 법률 상담 팻말이 놓여 있었어요. 서아는 자원봉사로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이곳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직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법률 정보는 안내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다녔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얼굴이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의 교복 치마는 조금 낡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서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딸도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성년자인 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빚이 점점 불어나 이제는 2천만 원이 넘었다고 했어요. 사채업자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와서 딸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6년 전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폭설 속을 뛰어다니던 그날이, 차에 올라탔던 그 순간이, 무릎에서 피가 나던 그 기억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서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명의의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보호자가 임의로 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6년 동안 짓눌려 있던 표정이었는데 처음으로 밝아졌어요. 서아는 노트를 꺼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대출 계약서 사본.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진행 절차도 단계별로 알려줬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서아는 아버지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서아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6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여자와 딸이 놀라서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는 작게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괜찮아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법이 저를 지켜줬어요. 이 친구도 꼭 괜찮아질 거예요. 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서아는 휴지를 건네주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모녀가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여러 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서아는 그들이 복도를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서아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숙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머리가 많이 휘어진 이숙자였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아가씨 오셨어요? 회장님은 곧 오신대요. 서아는 방에 가방을 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늘었어요. 아빠 오셨어요? 서아가 일어나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 상담은 어땠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서아는 오늘 만난 모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연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잘했어. 네가 그 사람들한테 큰 희망이 됐을 거야. 서아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번 학기 성적 장학금 받았어요.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법률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화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 법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연이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미 많은 도움이 됐어. 네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됐잖아. 주말이 됐습니다. 서아와 도연은 함께 엄마의 산소를 찾았어요. 6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성적 장학금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엄마처럼 강한 사람 도와주는 변호사 될 거예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도연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이모 오신대. 같이 저녁 먹을까?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이모한테 보여드릴 게 많아요. 집에 도착해 서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학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서아는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6년 전 폭설이 내렸던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추위에 떨며 도망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따뜻한 차 안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 서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연 자신이, 그리고 자신을 받아준 아버지가 고마웠습니다. 서아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6년 전 아버지와 처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길이 되고 있었어요.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책을 펼쳤습니다. 공부할 게 많았어요.
변호사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옆에는 항상 응원해주는 아버지가 있었고 따뜻한 집이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아의 방 불빛은 늦은 밤까지 켜져 있었어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